네,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분야별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업 성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창업과 관련해서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업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어떤 경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창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블로그에 오셔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창업을 할 때 창업과 관련해서 목적 기반의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목적 기반의 창업과 관련되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창업을 하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먼저 창업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했던 창진원의 자료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업체의 창업이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환경입니다. 우리는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창업을 2023년 1월 20일에 창업을 했습니다.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체에서 전선도 팔고 경영전략도 수립하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창업 기회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소구력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수동적인 입장으로 환경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떠한 액티브한 그런 활동들이 더욱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소한 변화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이디어가 어떤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과거보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SNS라는 건데요. 1인이 SNS를 운영을 하게 되면 1인이 하나의 정보 매체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개척장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표준화되어졌던 제품을 쓰던 고객들이 나만의 특색 있는 제품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이왕 조금 더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만의 특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경쟁 우위의 혁신적인 경쟁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이 급격한 변화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창업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력이 우수한 사람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기관이나 각종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서 나의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그 목적 기반의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사명은 어떤 기관이나 기관의 어떤 존재 목적이나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사명이라는 건 내가 왜 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과 비전이라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극성의 사명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잃었을 때, 산 같은 데 길을 잃었을 때 북쪽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고선 계속 그곳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잡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사명은 북극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의 사명을 보게 되면 농작물을 경작해서 모든 생산비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농작물을 공급하는 사람. 결국 농부라는 사람은 농작물,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비전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어요. 비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꿈이 실린 목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5년 후에는 이 100평을 1000평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경작 소유지를 늘리는 것들이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제가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숭아 과수원에서 복숭아 통조림까지 만드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것들도 농부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사회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야채를 재배하는 방식을 개척하는 유기농 농업의 개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들은 농부의 사명은 농작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들은 모든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께서 창업을 한 이후에 처음에 사람을 인재를 발굴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이러한 사명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가치, 돈보다는 이런 가치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속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목적 기반, 이 가치를, 사명을 조금 더 웅대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단순히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돈을 벌어야 되겠죠. 왜? 돈이 벌려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돈 이전에 그 위에 있는 가치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창업을 할 때 만드는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 회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신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올바른 가치,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야 돼요.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법행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깊은 의미를 담고 올바른 신념과 올바른 가치를 담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사명을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시장이나 고객에게 어떠한 결과를 제공할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한 요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라 그러면 나는 어떤 아이템을 아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시니어들에게 놀이를 제공을 해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2022년 창업기업 실태조사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봤을 때 창업을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 창업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내가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한 10.6개월, 11개월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개인 같은 경우 10.7개월, 법인 같은 경우 10.4개월. 그래서 창업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보았을 때 거의 7년 차까지 생존한 기업들을 보았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10.6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최소는 한 9.6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10개월 정도 창업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성은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많이 놀랐었는데요. 창업하기 전에 창업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2%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분이 84%였었어요. 이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면 뭔가 지식이 있어야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창업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업진흥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창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템에 대해서 시장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업을 통한 창업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들을 찾아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무료로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창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게 법인 기업은 13.6%, 개인 기업이 15.6%. 이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법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창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장애 요소입니다. 창업에 대한. 우리가 창업할 때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금 확보가 70.7%. 결국은
내가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템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보다도 이걸 가지고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창업 자금을 조달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업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그것들이 사업화돼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과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특히 젊은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요구가 될 건데 역시 창업 자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능력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실패. 많은 분들이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들이 창업을 좀 두렵게 하긴 합니다. 이 실패라는 부분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용어가 실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패도 결국 내가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다라 그러면 ing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은 이러한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창업 동기입니다. 창업 동기. 왜 사람들은 창업을 할까요? 창업하는 이유는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들은 더 큰 경제적인 수입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창업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내가 계속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속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목적 기반의 창업. 내가 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아까 그 노인분들 이야기한 놀이 전용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65세 이상 되는 이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가치,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이 부분에 대한 창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목적 기반의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었더라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러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업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게 없는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식 장사나 해보지라는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종원 대표가 그 음식 관련된 프로 나와서 막 하는 것들 보시죠. 특히 그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소해하는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음식 파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 분들이, 그 외국인 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한국 음식이 낯선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 음식을 먹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가서 먹으려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창업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는 건 결국 어떠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아까도 평균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과 관련해서
소요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필요한 자금이 3억 1,8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창업 자금은 자기 자금을 통해서 조달.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자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뭔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아까 1월 20일 날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 이자 보전, 신용으로 이자 보전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그 이자 보전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자 보전 사업에서 평가를 해보더니 5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4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은 이제 신용으로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자금이 아닌 부분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은행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창업 이후 추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업 이후에도 아까 창업할 때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대부분 자기 자금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건 은행이나 비은행 대출, 그러니까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렇게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자 자신의 개인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쪽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가 같이 보증을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창업자의 신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이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 뭐 체납을 했던 이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이제 타인 자본을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좀 안 좋게 이제 그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또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재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창업 경험이 있는 36.2%의 창업 기업이 폐업 이후로는 17.3%가 사업 부진, 그리고 9.7%가 법인 전환, 4.1%가 신규 사업 전환입니다. 법인 전환은 결국 우리 회사가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개인 사업에서 있던 것들을 포괄 양수도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업을 한 이유는 그 전에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창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 폐업에 대한 이유를 확인을 하고 그 폐업의 원인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법인 전환은 재창업이라기보단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 분야로 전환, 요것도 우리가 영속성을 가져가는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창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남대문 도소매 B2B 플랫폼 남도마켓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플랫텀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몇 개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대표님은 2005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지마켓이라는 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조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카테고리 매니저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남대문 액세서리 도매업 자체몰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도소매 플랫폼 남도마켓은 남대문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남대문이나 이러한 시장들은 디지털 전환이 거의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ESG 전환되는 환경에서 보면 DX,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올리고 그러한 효율을 통해서 자기 시간을 좀 많이 갖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인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그 시장 상인들의 제품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더 많은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주겠다라는 부분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남대문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도매 물품을 사입할 수 있고 거래처 관리부터 주문까지 결제, 배송까지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남도마켓을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도소매 업체들이 좀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이 침체된 남대문 도매 시장의 매출량을 증대시키고 가입 점포의 매출량 증가는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량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아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이유는 결국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대문 도매 시장의 온라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남도마켓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소구되는 남대문 시장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도마켓은 경쟁력이 뭐냐면 제품 판매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집중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분산이 됩니다. 그렇죠? 집중력이.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액세서리라는 품목이 60%로 집중화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뭐 아동복, 애견용품,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특히 애견용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려견과 관련되어져 있는 국내 시장이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4천만 인구 중에 25%가 반려견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견용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시장도 되게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상인 대신 플랫폼을 운영을 이쪽에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 다양한 어떤 고객에 대한 분석, 고객이 뭐 액세서리에 대한 어떤 취향,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 해외 구매 고객의 패턴이 뭐 유럽 고객인지 아니면 뭐 미국 고객인지 일본 고객인지 중국 고객인지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패션 트렌드 자료를 제공을 상인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신제품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통해서 제품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B2B 플랫폼을 통한 창업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위미트라는 회사입니다. 위미트라는. 대체육 소비도 텀블러 쓰듯이. 요즘 텀블러가 ESG 때문에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고기도 텀블러 쓰듯이 소비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위미트라는 회사는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대중에게 알리는 소신 있는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미트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윤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기를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이 가축사료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가 연구 논문을 하나 봤던 것 중에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의 26%가 식품에서 발생을 합니다. 식품에서. 그 중에 50%가 소하고 양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육류에 대한 소비, 지금 우리가 육식 위주의 식량 소비로 인해 가축 사육이 많아져서 환경오염 및 자원이 고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류 이 소나 양들이 결국 사료를 먹잖아요. 돼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경작지가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경작지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이 되고 그쪽에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육류에 대한 부분들, 그 육식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걔네들이 뭐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방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미트는 고기 유사한 제품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콩고기, 뭐 대체고기라는, 대체육이라는 시장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고기라고 프레이밍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기반 대체 정육 솔루션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소, 돼지와 같이 이 고기의 한 종류로 인식될 수 있는 대체육의 표준을 개발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체육이 우리도 많이 먹어봤겠지만 콩입니다. 콩고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버섯을 주재료로 식감과 고기 맛을 살린 그러한 고기를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쇄육 제품이 아닌 버섯을 소재로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을 살린 식물성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위미트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콩보다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도 빠르고 항산화 성분이 있고, 버섯은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식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식감을 살리는 쪽에서의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던 사례가 바로 이 위미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대체육 소비도 텀블러 쓰듯이 이러한 그 실제 고기가 아닌 이러한 대체육을 통해서 육류 소비를 낮추고, 이 육류 소비가 결국 성인병도 많이 유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료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그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비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비용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의 대체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제안을 한 게 바로 위미트입니다. 여기도 역시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싱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스마트 농업을 하는 그러한 농장입니다. 농장. 컨테이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농업의 관점을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시킨 모듈형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이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밸류 체인을 지향하는 회사가 엔싱이에요. 그래서 엔싱의 수직 농장은 환경에 대한 컨트롤을 모두 원격으로 그래서 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생육 환경을 다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육 환경을 조정을 해서 크기, 맛, 식감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유전자 식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들,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여기는 유전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적 조건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식물을 튼튼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엔싱이 하는 사업 배경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서 건강한 식물의 재배 활동을 조절을 하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보면 농업에 대한 환경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경윤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이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생산해도 균일한 품질로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격화. 결국 이 농산물 생산의 표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점, 경쟁력은 뭐냐면 핵심이 되는 기술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접 수행을 한다는 거. 프로그램부터 이 재배까지.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라인 외에 이러한 라인 외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 그러니까 재배뿐만 아니라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제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압구정의 카페 식물성 도산이라는 이런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이 엔싱이라는 수직 농장에서 생산되어져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시스템도 보고 이러한 시스템도 보고 판매되는 채소도 사고 샐러드와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 엔싱은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제트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여행자의 여행을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것.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던 부분인데, 여행자가 여행을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회사가 바로 이 가제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소비자 경험 기반의 창업을 했는데, 장기 해외 체류 기간, 이분이 이제 장기간 해외 체류를 했었어요. 해외 체류를 했었는데, 거기서 불편했던 게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데이터, 해외에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게 로밍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유심칩을 사가지고 현지에 유심칩을 꼽는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배경은 해외로 나갈 때 이용자가 인터넷 등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현지에 유심을 구매할지 아니면 데이터 로밍을 할지 갈등을 하잖아요. 저희도 해외를 나갈 때 이용하는 통신사에 데이터 로밍을 할 건지, 로밍을 하면 일정 그 기가수 이상은 쓸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지 유심을 구입을 하면 현지 유심을 구입할 때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갈아 끼우고 대여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번거롭고 또 고장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이터 로밍을 하죠. 근데 데이터 로밍은 어떻게 해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쓰려면. 그래서 이심이라는 이러한 회사는 유심과 같은 물리적 카드가 아닌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바이스 내부에 탑재되어져 있는 디지털 심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심을 사서 끼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간 5.5톤이래요. 5.5톤. 이 연간 5.5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되는 문제를 이 이심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심사 이심의 특징은 뭐냐면 저렴한 가격, 그리고 148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범용성, 그리고 구매 후에 별도의 과정 없이 즉시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비싸게 통신사에 로밍을 하거나 아니면 유심을 사는 그런 행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심사 서비스 구매에서 사용까지 과정이 간편하다. 그래서 QR코드 등으로 이심 구매 후에 구매 정보에 들어가는 이용 국가를 선택하고 연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제가 홈페이지 가봐서 구글 플레이 가봐서 이제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만 이제 요게 쓰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요 폐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게 이제 환경 ESG의 E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이 아이템 자체도 결국은 ESG와 연계돼서 되게 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로라는 회사예요. 환경 문제와 지역 상생 둘 다 잡은 기업. 그래서 라스트 오더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미로가 선보인 라스트 오더는 당일 판매가 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음식물을 할인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할인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만 거래되는 마감 세일을 모바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19년 9월에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해마다 13억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 비용도 약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15조 원이 투입. 어마어마한 비용이 매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당일날 만든 음식 및 식자재가 소진이 안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는 이걸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이걸 버리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라스트 오더는 소상공인의 이슈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서 소상공인을 대형화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트 같은 데도 가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요즘은 또 이제 일요일 날 영업을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 일요일 날 이제 마트가 문 닫게 되면 전날 막 50%까지 막 세일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갈 수 있게끔 하는데, 라스트 오더도 이 플랫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음식물이 남는 5시쯤 되면 그 제품들의 가격을 30%씩 할인해서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더는 마감 할인 식음료 판매 플랫폼으로 판매자가 마감 시간에 등록한 상품을 구매자가 선주문하고 선결제하고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서 수령을 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버려지는 모든 음식이 특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버리면 영원이지만 음식 정가의 70%만이라도 소상공인에게는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왜? 음식물이 원자재가 남아서 버려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폐기 비용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오더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사회가치 창출형 기업이다. 그래서 이분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월 정액으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설득을 통해서 요걸 가입하게 이제 해서 요런 플랫폼을 좀 정착을 시켰던 그런 사례를 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ESG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아이템으로서 창업 아이템으로서 하나의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성공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실패가 두려워서 라는 부분들이 또 할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창업은 내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목적 기반의 창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이 창업을 한다라는 이유는 이 창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까 창업을 준비하는데 10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3년 정도 로드맵을 그려서 언제까지 개발을 할 거고 언제까지 고객을 발굴할 거고 뭐 이러한 계획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월간 단위로 리뷰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계획했던 그런 사명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력. 결국은 내가 맞닥뜨리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고객한테 설득을 해서 고객이 이 제품을 사도록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라스트 오더의 사장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내가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그 부분들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업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창업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대표자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창업하는 기업과 창업자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내가 그 부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 뭐 카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체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신용 데이터로서 누적이 되고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나를 가꾸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향후에 하고 있는 아이템이 과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게 되는 건지, 시장의 고객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더욱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기사를 보기도 하지만 종이신문을 읽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이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창업하는 아이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요구하는
나의 아이템의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지 고객들의 반응에 미트하는 창업 성공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창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목적 기반의 창업이라는 건 결국 사명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사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아이템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러한 멋진 창업가가 되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한 창업자 중심의 내부 팀과 관련되어져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그래서 경영 역량 아니면 이전의 경력 그리고 학력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러한 창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어떠한 그 경력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경진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상했던 경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관련되어져 있는 어떠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적정한 시점, 우리가 판단하는 적정한 시점에 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쯤 채용을 할 건지, 그리고 관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언제쯤 채용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 계획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협력기관을 활용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중장년 뭐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활용한, 경험을 활용한 어떠한 그 역량을 기반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가족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보면 기술 닥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다양한 기술 닥터 풀이 있는데 그 기술 닥터 풀을 통해서 뭐 시간당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내부 문제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이제 또 사업 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장기적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그래서 비재무적인 측정 지표로서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사업계획 평가 요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템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 그래서 뭐 요즘 EU의 에코 디자인이라는 규정들이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또 통과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음료수병에 30%인가 이 정도의 재생 원료를 사용한 용기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 내에서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선진국의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나가려면 재활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수출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분쟁 지역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광물을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어떠한 그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어떠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꼭 그렇지는 않아도 우리 회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재무적인 활동에서의 ESG와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공급망상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든지 뭐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뭐 ISO 14002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 폐수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S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제시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배구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SG적인 측면이 우리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서 비재무적인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들을 어떻게 향후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업 환경으로서 ESG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접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작성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창업사업계획과 관련해서 PSST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알고 접근하는 거와 그냥 접근하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정리되어진 가고자 하는 그 구체화된 방법론을 통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제대로 가지지 않을 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대기업의 대량 생산보다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사회에선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장도 하고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창업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 혼자의 힘보다 팀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더 성장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